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리더십의 근거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동양 고전. 한비자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로 꼽히는 춘추 전국시대, 그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가장 세력이 약했던 한나라의 귀족 한비의 글들을 엮은 책이 바로 한비자입니다. 이러한 한비자의 글들이 강력한 리더십의 근원이죠. 진시황의 눈에 띄면서 진시황의 천하통일의 바탕이 되기도 했는데요. 순자의 성악설 속에서 엄격한 법치와 신상필벌을 중심으로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한비자. 이러한 한비자의 글들은 요즘 많은 CEO들에게 필독, 비즈니스 고전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리더나 조직의 리더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비가 군주들에게 요구했던 법과 술, 세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각자에게 필요한 통찰력과 관계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미래에 대해 막연히 기대만 하기보다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고 삶의 원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바라는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한비자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말했어요. 저자의 이러한 메시지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필요한 지혜 한비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필요한 지혜 한비자. 일부 술. 앞서서 미래를 꿰뚫는 냉철한 안목. 지술, 지사, 필원, 경의, 명찰, 불명찰, 불능, 촉사. 지혜로운 선비는 반드시 멀리 내다볼 줄 알며 분명하게 관찰한다. 밝게 살피지 않으면 사리사욕으로 인한 행위를 파악하지 못한다.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꿰뚫는 통찰력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청소, 밥, 냉난방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고 듣고 싶은 음악까지도 생체 리듬에 맞게 선곡을 해주죠. 이처럼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제는 인공지능마저 호시탐탐 인간의 영역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인간이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현대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힌트가 한비가 살았던 시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비는 고분편에서 지혜로운 선비의 전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선비, 즉 통치술에 정통한 인재는 반드시 먼 장래를 정확하게 꿰뚫는다. 그렇지 못하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음모를 밝혀낼 수 없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인재는 의지가 강하며 부정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만약 강직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간사함을 바로잡을 수 없다. 신하는 명령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법에 근거해 임무를 처리하면 중인이라 불리지 않는다. 중인이란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며 법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국가의 재정을 빼돌려 자기 집안만 이롭게 하면서 군주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자를 말한다. 춘추 전국시대에 지혜로운 인재가 군주 앞에 선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군주 곁에 중인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관심을 두었고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인재가 군주 곁에 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한비는 먼 장래를 정확하게 꿰뚫는 것이 중인들의 음모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간사한 무리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춘추 전국시대 역조 왕조를 통틀어 병들어 죽은 왕은 절반도 안 됩니다. 대부분 권력 암투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군주에게 춘추 전국시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기였고 군주의 자리는 살 얼음판이었습니다. 군주에게 사람을 보는 안목과 부하를 다스리는 기술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이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려면 먼 장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그려낼 수 있어야 하죠. 1인 기업가이든 회사의 리더이든 자신의 맡은 분야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죠. 새로운 인생길에 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미래와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냉철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먼 날의 일을 내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과정과 절차에서는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려 할 때 이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은 바로 정직함, 청렴함 속에서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은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삶,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관찰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법과 원칙을 정직하게 지키며 이 물음에 현명한 답을 내리기 바랍니다. 미세한 것을 보고도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있으며 단서만 보고도 결과를 짐작하라. 하루아침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오늘을 통찰하고 오늘 일어난 일들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비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작은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전략을 다음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독단, 독람입니다. 군주라면 모든 권력을 자신이 독점해야 한다는 뜻이죠. 신하에게는 단지 간언을 허락할 뿐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비의 제왕학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둘째, 심장불로입니다. 군주는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철저히 감춰 자신의 생각이 신하들에게 읽히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신하들은 군주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복종하고 충성하게 되죠. 셋째, 참험고찰입니다. 군주는 신하들의 과거와 현재의 성격, 심리 상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빠르게 대안을 찾아야만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참험고찰입니다. 자기 삶을 리드하며 미래를 준비하려면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참험고찰이죠. 한비는 설림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나라의 비단신을 잘 만드는 남편과 비단을 잘 뽑는 아내가 살았다. 이 부부가 월나라로 이사하려고 하자 어떤 이가 말했다. 그대는 반드시 궁핍해질 것이다. 남편이 물었다. 왜 그렇소? 신은 발에 신는 것인데 월나라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고 비단 모자는 머리에 쓰는 것인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생활하고 있소. 그대 부부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발과 모자가 쓰이지 않는 나라로 간다면 아무리 노력한들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겠소? 이 노나라 부부는 다른 나라로 이사하면서 그 나라의 실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현재 처한 현실을 미래에도 여전히 적용하고 있으니 이 부부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해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에만 관심을 두고 미래를 낙관합니다. 현실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대학에 진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특성이나 장래 희망과는 상관없이 대학 간판만 보며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휴학, 전과, 자퇴하는 학생이 많은 겁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고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죠.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대이니 이해는 되지만 그런 막무가내 선택은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도 비슷해서 당장 성공하기 쉬워 보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 실패의 쓴 잔을 마시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있죠.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사물의 싹을 보고 미래를 알아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비는 유로편에서 삶의 이치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문으로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고 창문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자연의 이치를 안다. 한비는 사람의 몸에 뚫린 구멍은 정신의 창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기 위한 기관이라고 하죠. 따라서 눈과 귀가 음란한 것을 탐닉하면
외부 사물에 정신력을 소진하게 돼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몸의 주제자가 없어지면 화복이 산더미처럼 밀려와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한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비는 노자의 말을 인용해 눈과 귀, 몸에 뚫린 구멍이 불필요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변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나 체면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일침이었던 거죠. 그럴듯한 외형만 추구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것은 지금의 삶을 관조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잘 분석하게 되면 앞날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림 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견디다 못해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하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 자는 죄가 쌓여 극에 달했으므로 스스로 망할 테니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이사하려던 사람이 말했다. 그가 나한테 행패를 부리는 게 마지막 일이 될까 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결국 이사를 했다. 그래서 옛말에 어떤 일이든 위험한 징조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징조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고 한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징조들이 사소하다고 결단하지 못하는 순간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며 결국은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사소한 행동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세요.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왜 리더가 상벌의 권한을 쥐어야 하는가? 사극을 보면 왕의 도장, 옥새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옥새를 차지하려는 음모와 싸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계략들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죠. 군주에게도 왕의 도장 같은 것이 있다고 한비는 주장했습니다. 이병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은 날카로운 이빨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에게서 발톱과 이빨을 뽑아 개에게 붙여주면 호랑이가 도리어 개에게 복종할 것이다. 군주는 형과 덕으로 신하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주가 형과 덕을 신하에게 내준다면 군주는 도리어 신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호랑이의 이빨과 발톱은 군주에게는 형과 덕입니다. 즉 상과 벌의 권한을 군주가 쥐어야 하며 상과 벌은 곧 옥새와 같다고 한비는 주장했죠. 군주가 상과 벌의 권한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돼서 결국 신하에 의해 제어당하고 말 것입니다. 외저설 우상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나라 경공은 안자를 데리고 소해를 유람하다가 백침이라는 누각에 올라
자신의 나라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름답도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당당하게 솟은 산. 장차 누가 이 나라를 갖게 될 것인가. 뜻밖에도 안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전성자일 것입니다. 과인이 지금 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성자가 가질 것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안자가 대답했다. 전성자는 제 나라 백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평소 군주에게 장록을 청해 대신들에게 주었고 백성들에게 은밀히 말과 되의 크기를 더해 곡식을 빌려주고는 거둘 때는 작은 말과 되를 사용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본인은 한 쟁반의 고기만 취하고 나머지는 아랫사람들에게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연말에 받은 마와 비단 또한 자기 몫으로는 몇 자만 떼어 넣고 나머지는 전부 아랫사람들에게 나눠주었죠. 군주는 무거운 세금을 걷고 있는데 전성자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자가 이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성자가 신하와 백성들에게 벼슬과 재물을 베푸는 동안 군주는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전성자를 따랐겠죠. 안자의 말을 들은 경공은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안자는 말했습니다. 복잡한 일도 공께서 직접 다스리고 형벌을 가볍게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이미 전성자에게로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군주는 2개의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항비가 강조했습니다. 왕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신하에게 칼자루를 넘겨주는 순간 게임은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의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의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사회입니까? 일이 제대로 풀릴 때는 삶의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삶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탓을 할 거니까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연인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남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책도 찾기 어렵습니다. 삶의 칼자루를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핑계가 아니라 해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삶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가 패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문제 관리는 어느 단계부터 해야 하는가? 영국의 우화 소설가 존 버니어는 한 가지 죄가 사람을 파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죠. 무릇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작은 균열이 큰 댐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내저설 하편에서 한비는 군주가 주의해야 할 6가지 기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미란 미묘한 낌새를 뜻하는데 군주는 이 미묘한 낌새를 관찰해야
화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6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신하에게 권세를 빌려주는 일. 둘째, 군주와 이해관계가 다른 신하가 외국의 세력을 빌려오는 일. 셋째, 신하가 유사한 일을 빙자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일. 넷째, 사람에 따라 이해가 상반됨을 알고 각각의 이해를 살피는 일. 다섯째, 신하가 군주의 세력에 버금가는 힘을 길러 내분을 일으키는 일. 여섯째, 적국이 본국 신하의 패출과 등요에 간섭하는 일입니다. 내저 설편에서 한비는 군주에게 이로운 것은 신하에게 해롭고 신하에게 이로운 것은 군주에게 해롭다며 상대의 기밀을 주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로편에서 한비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큰 화가 오는지 질병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이루어지고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제어하려면 문제가 미세할 때 손대야 합니다. 환우는 보이지 않는다고 병을 소홀히 여겼고 보이지도 않는 병으로 자신을 치료해 공을 자랑하려 든다며 오히려 불쾌했죠. 편작은 왕에게 계속해서 조언했지만 왕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이 있습니다.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미국의 여행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일리가 산업재해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것인데요. 하인리히가 보니 대형 사고가 1회 생기기까지 300회의 사소한 징후와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00회씩이나 일어나는 사소한 징후를 무시할 때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1931년에 탄생한 이 법칙의 의미를 한비는 이미 기원전에 통치술에 적용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작을 때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유로편의 이야기입니다. 은나라 주왕이 상하젓가락을 만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기자가 염려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상하젓가락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사용할 수 없고 필시 무소불이나 옥으로 만든 그릇에 사용할 것이다. 상하젓가락에 옥으로 만든 그릇을 쓰게 되면 채소로 된 국은 먹지 않고 필시 쇠고기나 코끼리고기나 표범고기만을 먹게 될 것이다. 쇠고기나 코끼리고기나 표범고기를 먹으면 배로 만든 짧은 옷을 입거나 초가집에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필시 비단 옷을 입고 구중궁궐이나 고대 광실에 살려고 할 것이다. 나는 그 최후가 두려워서 상하젓가락을 만든 처음을 걱정한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자 주왕은 육포와 포락을 만들고 술지개미가 쌓인 언덕을 오르고 술을 채운 연못에서 놀았다. 이에 은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다. 기자는 상하젓가락을 보고 천하의 화를 미리 알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후대의 주지육림이라는 사자성어로 전해집니다. 한비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행태를 강력히 경계했습니다. 주지란 술로 가득 찬 연못을, 육림이란 고기숲을 뜻합니다. 사치의 시작은 별거 아닌 상하젓가락이었지만 작은 사치가 주지육림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등용할 때면 의뢰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격을 판단하죠. 후보자를 면밀히 살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인데 담당 부서에서 엄격한 잣대로 검증에 검증을 거쳐 지명돼 청문회까지 나온 것인데도 그 청문회를 거뜬히 통과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날 아주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결과가 그렇습니다. 삶의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림 하편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나라의 중행 문자가 죄를 짓고 달아나다가 어느 고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그의 시종이 말했다. 이 고을의 관리는 공자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 잠시 이곳에서 쉬시다가 다음 수레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자가 말했다. 내가 지난날 음악을 즐겼을 때 그는 나한테 거문고를 보내주었고 내가 폐옥을 좋아했을 때 폐옥을 보내주었다. 이렇듯 그는 내 과실에 대해 충고하는 대신 내 비위를 맞추려고만 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나를 이용하려고 또 어떤 선물을 줄지 그것이 염려된다. 결국 문자는 지체하지 않고 그 지방을 지나쳐 갔다. 문자의 예상대로 그곳의 관리는 문자를 잡으려고 했으나 놓쳤고 그의 짐을 싣고 뒤따르고 있는 짐수레만을 몰수해 진나라 군주에게 바쳤다. 한비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작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를 미리 감지하고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작은 유혹이라도 미연에 방지하라는 이야기이죠. 실수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에 한번 코가 꿰면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바이러스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하 젓가락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나요? 지금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